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남북미 회담 기간 중 시험 어뢰 발사. 어제자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2차 남북회담과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기간에 어뢰 실험 발사를 했는데 비핵화 대화 분위기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행보라며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도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정보당국 관계자라는 익명의 누군가 코멘트로 기사를 맺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취지는 한마디로 북한은 겉과 속이 다르고 도발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으니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도 대화 국면에서 핵무장이 가능한 선제 공격용 무기 스텔스 F-21을 최초로 맥선드 훈련에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였고 우리도 대화 국면에 어떤 종류의 무기 개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군은 대화 국면이라 무기 개발을 중단했다. 그런 정보가 기사에 함께 담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기 개발 중단했나요? 아니죠. 나아가 이런 논리라면 이런 기사도 자제해야 하는 거죠. 대화 국면이라 북한이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쓰면, 예. 그보다 먼저 이런 기사가 자제돼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70여 년간 대결해왔던 남과 북이 묵은 감정을 일순간에 다 털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노력해 가야 하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해온 대로 반응하는 관성, 그 대결의 관성을 벗어나려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런 나는 결코 절로 오지 않는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가끔씩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예, 네, 북한은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북한은 도발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겉과 속이 다르다. 예, 그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네, 남북 간 정상회담을 할 때도 군사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가요. 오늘 아침에도 보수신문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기사는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기사를 쓰는 그 언론들이 변하지 않은 거다. 예,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말인데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언론을 그러면 북한이 믿을 수 있느냐. 보수 매체를 믿게 하지 않죠. 그들도. 상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조심해야 할 때다. 서로 상호 간에. 예,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도 한반도에 살아가는 구성원의 일부거든요. 한반도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언론만 진공 상태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사 많습니다, 요즘.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집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최종 입장 조율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시간으로 30에서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요. 폼페이오 장관은 30일 뉴욕으로 떠나면서 31일 어느 시점에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건데요. 김 부위원장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곧 폼페이오 장관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할 때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 보니 역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수요일 날은 목요일이다 보니까요. 수요일 날은 제가 밤늦게까지 방송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자. 어제에 이어서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의 기초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 언론들은 계속 이제 새로운 어떤 담판 혹은 뭐 새로운 조정, 회의, 협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뭐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근데
정세현 전 장관 얘기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간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실무적인 협상은 다 끝났다.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셨고요. 실제 김 부위원장이 뉴욕 공항에 내려서 기사를 잘 찾아보니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VIP 네. 통로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계류장 안으로 들어오느냐. 네. 계류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뉴욕, 워싱턴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VIP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관이나 이런 부위원장이나 직책만 따지자면 그냥 VIP 통로로 와야 돼요. 국가 원수, 대통령 정도 돼야 비행기에서 내리자면 계류장에서 따로 데리고 가거든요. 네, 특별히 의전에 신경 쓴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요. 의전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위원장을 김정은 특사로 대우하는 것이다. 실무 협상을 하러 왔다. 그럼 특사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특사 대접을 했다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들고 와서 폼페이오 장관 만나고 그리고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겠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내려서 어떤 대접을 받고 공항을 빠져나갔는가, 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VIP 통로로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류장에서 데려갔다. 예. 네, 직접 에스코트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미 국무부가 김 부위원장의 의전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의전의 형식 자체가, 국가 원수들에게는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정은 특사로 온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냥 소위 이제 실무적으로 마지막으로 조절하려고 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때 맞춰서 백악관에서도 12일 날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네,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그와 같이 밝혔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는 워딩인데 실무를 위한 회담 준비를 언급하면서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고 있고 그들의 회담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회담들은 긍정적으로 진행됐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6월 10일 회담 개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던 말인데 이제는 이제 날짜가 12일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론 그러면서도 7월 12일 날 혹시 열린다 하더라도 그때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토를 달긴 달았어요. 네, 연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건데요. 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던 취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는 12일 날 열릴 거로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얘기를 이때 왜 하겠습니까?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여기 왔다는 자체가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대로,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다. 예.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나서,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들고 갈 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나야.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인다. 중요한 얘기 다 끝났고, 이제, 두 사람,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대리로 일단 만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 조율하고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다음에 그리고 만나겠죠. 예. 친서를 들고 혹은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대로 안내기 별로 없는데 그렇게 보여진다. 그 분석에 기초하여 이 사안들을 해석해 보자면. 그리고 이제 또 하필 청와대 행정관들이 싱가포르를 갔다는 뉴스도 동시에 나왔어요. 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는 내용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7월로 예정된 한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사전 답사차 직원을 파견한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많은 타이밍이 아주 묘하죠. 예,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도착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10일이 거의 확실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김명철 부위원장이 갔다는 건 다 실무적으로는 대충 정리가 됐다는 걸, 뜻한다는 해석이 맞다면, 이제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 의제들은 대충 조율됐으니, 싱가포르로 가서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봐. 라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네, 하지만 청와대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니어서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북미 관계에서, 청와대가 중간에 개입한다거나 혹은 뭐 앞서간다고 하는 메시지나 시그널이 나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청와대가.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혼자 상상해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다.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그런 상상은 든다. 예, 우선 북미 고위급 회담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요. 메시지를 그렇게 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예, 또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오늘 아침 추가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 북미 고위급 회담이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면서 회담 일정으로 하루가 꽉 찰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모든 이슈를 집중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이 회담 관련 특히 중국, 일본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예, 중국 그리고 우리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주인공이 트럼프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주인공, 그 효과를 줄이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조심하는 것 같아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사법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고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법원 공무원 3,400여 명이 고발장에 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병과 KTX 해고 승무원 등 소위 재판 거래 피해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요. 10개 단체가 구성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동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미 관련한 한반도 정세가 이런 식으로 보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가 안 되지 않았다면, 이 뉴스가 아마 몇 주간 계속해서 일이 올라갈 만큼의 대단한 뉴스죠, 사실은. 네, 정말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권력이 찍어 눌러서 어떤 판결이 왜곡되었다. 이런 뉴스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재판, 판결 결과를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거래를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권력형 또는 독재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기타 등등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사법부 독립의 이슈를 아예 차원적으로 뭉개뜨리는 이야기들인데요. 정말 이제까지의 모든 그런 판결들은 얼마나 독립적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예. 사법부의 독립을 그동안 외쳤던 이유가 그렇게 과거에 권력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 계속 얘기해왔던 거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 그렇게 판결의 내용을 정권의 입맛에 맞춘 다음에 그래서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현 사법부가 이전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직접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마도. 그게 이제 조사권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사법부 수장이 직전 사법부 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근데 저는 그건 아니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 덕분에 반발이 더 커지고, 물론 입장을 바꾸긴 했는데, 현 사법부에서도 입장을 바꾸긴 했는데, 그 한 번의 잘못된 시그널이 오히려 사람들을 엄청나게 화가
나게 만들었다. 민변이고 뭐 KTX 해고 승무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 소위 거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재판과 관련된 단체가 많아요, 아주. 네, 그렇죠. 문건의 내용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되는 대상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숨진 성완종 전 회장 관련된 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자 이제 법원의 판사들도 동의하게 돼 있고, 예. 헌정유린 맞죠? 예.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이 직전 사법부 수장 혹은 이렇게 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오히려 해치는 수사 의뢰가 되지 않을까?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처음엔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반발이 많으니까요. 네, 이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문제자들을 징계하고 엄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전국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거래 의혹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붕괴했다라고요.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 달 11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판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될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 재판이 이상하다. 이 판결이 이상하다 했을 때 마지막 내놓는 사법부의 해명 그리고 반론과 해명이 나온 이상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법관의 독립.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반드시 사법부의 반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데 법관의 독립을 자기들끼리 먼저 엄청나게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철저한 수사, 처벌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판결도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판사들이 가장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법부 내에서는 이게 일반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때 당신들이 그랬잖아. 어떻게 믿어. 어떤 정보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 사안이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목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 명의 지역 일꾼들이 뽑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뽑는 건 4천 명이고요. 출마자는 몇만 명 수준이 됩니다. 심지어 재보궐선거도 12곳 있습니다. 큰 선거입니다. 오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시작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전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발랄해졌어요, 최근에. 자, 이제 선거가 시작되었고, 선거가 시작되면 이제, 보수 진보 집결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만은, 이상기류가 이번 주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상기류라고 하는 건 보수 진보가 서로 집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오늘은 정당 지지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9%포인트.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50.8%가 나왔고요. 7주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5일에 56.5%. 이 정도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한 5% 가까이 떨어진 건 굉장히 큰 폭인데요. 네. 근데 3일 연속 하락해서 어제 일간에는 50.3%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효과에 업혀간 측면이 있는데 국회가 주목받는 최근에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를 한번 꼽아보시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든가. 그리고 최저임금안. 이렇게 이제, 이건 여당의 책임,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이건
여당의 책임 아닌가 하고 구분되어서 보여지는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것마저 알려주마에서도 이제 최저임금안 개정안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네. 지금 이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위터라든지 각종 커뮤니티 심지어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거부권을 행사라든지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 금방 들어오기 전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트위터를 봤더니 거의 한 2, 3분 간격으로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그 트윗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나. 근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금방 말씀하셨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민주당이 20표 정도 이탈했다고 하죠. 이 부분도 상당히 컸습니다. 잊혀졌다가 네. 지금 이제 국회를 다시 주목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사건들이 터지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었는데 사실 큰 선거를 앞두고 큰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데 네. 한 5%포인트 빠진 것은 사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크게 빠진 거거든요. 크게 빠진 겁니다. 네. 물론 요 사안 최저임금안 개정안 관련해서 네. 그리고 소득 양극화 네. 그리고 소위 이제 그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기사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네. 물론 엄청나게 많이 쏟아낸 의도도 있습니다. 실제. 네, 그렇습니다. 예. 떨어지라고 이제 지지율 떨어지라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딱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최저임금 이 관련해서 언론에서 맹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사회 양극화를 그 원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최저임금 개정안을 그럼 보수 매체들은 칭찬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 매체는 칭찬하지 않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내걸었던 것이 최저임금 1만 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거든요. 사실 지난 월요일 날에 통과됐던 부분들은 국정 철학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성과 그게 뭐 개혁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실제 얼마나 그런 영향이 있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의 세부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만약에 애초 공약대로 갔으면 애초 공약대로 갔다고 이제 보수 매체에서 공격했을 것이고 이게 개정안이 이렇게 개정됐다고 하면 보수 매체에서는 또 이걸 개정했다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공격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정적인 뉴스, 경제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쏟아졌다. 예, 많이 쏟아졌고요. 이제 자세히 보면은 보수층들 같은 게 민주당을 지지했던 보수층 일부는 이제 무당층을 거쳐서 한국당 쪽으로 간 그 양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20대라든지 진보층과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정의당 쪽으로 이탈하는 양상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얘기 나눴던 그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이 든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뭐 보수 진영에서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요. 그러면 그 보수 매체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부 수용해서 가주면 그러면 괜찮을 것이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철학대로 가야 돼요. 끝까지. 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경제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조사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한국당으로 넘어갈까요? 한국당 넘어가면 자, 한국당은 지난 2주 상승했고 이제 3주째인데. 네, 3주째 상승했습니다. 1.3% 포인트 상승해서 20.8%를 기록했습니다. 5주 만에 다시 20% 선을 넘어섰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는 17%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수도권 30대 이하 60대 이상 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은 1.5%포인트 상승해서 6.3%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민주당을 사실 지지했던 진보 중도 20대 일부가 일부를 흡수하는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바른미래를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고요. 바른미래는 분석을 해보니 보수층이 소폭 이탈했는데 그것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0.6%포인트 하락해서 6.1%를 기록했고요. 평화당도 살짝 꿈틀을 그렸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0.9%포인트 오르면서 3.2%를 기록했습니다. 예, 다른 정당의 뭐 상승폭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예. 물론 뭐 민주당은 다른 정당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그렇기는 합니다. 폭이, 네. 커도 뭐 눈에 잘 안 띄긴 하는데. 네. 절대 수치로 보자면 4%대도 굉장히 큰 거죠. 일주일 사이 4%.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짚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정당이 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거의 대통령이 정당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0.7%포인트 하락해서 71.8%입니다. 부정평가도 호전입니다. 1.3%포인트 하락해서 21.3%입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네. 부정평가 떨어지고 긍정평가 올라가야 네.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당이 네. 까먹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큰 틀의 그 정상회담 관련이나 네. 이런 영향들이 왔었는데 네. 거기 신호는 좋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1, 2주 조정을 하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드라마가 북한과 미국이 상당히 싸웠지 않습니까?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전격 취소 공개 사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 후에 또 급변했습니다. 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차인가요? 2차인가요? 네, 전체로 4차고. 예, 이번 정부 들어서는 2차. 그런 이제 급물살을 좀 타게 됐죠. 6.12 싱가포르. 그래서 이제 오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긍정 요인들이 많은데. 네. 이번에는 국회 민주당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로 대통령과 여당이 주고받은 효과 네. 중에 정당이 대통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눈에 띄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예, 이번 주 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1%였습니다. 자, 근데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진보 보수로 양극화 선거 국면에서 네. 표가 모인다. 정의당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니까요. 네, 이틀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던 이제 보수층 일부가 이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간 경향은 있지만 아까 5%포인트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정의당이라든지 또 일부 이제 민주평화당 쪽으로 이제 빠진 이제 경향이 보였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만 지지율이 빠졌네요. 예, 바른미래당만 빠지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짧게 해보죠. 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 네, 국민 여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기산여금하고 복리후생부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반대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46.3%가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은 39.5%였습니다. 한 6몇 % 정도 되니까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반대가 우세한 양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착시가 있는 것이 네. 반대한다는 것이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건지, 네. 최저임금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지, 네. 둘 다의 반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질문은 그렇게 명쾌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개정된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근데 제 말은 네. 그러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네. 잘 모름이 저는 한 20% 넘게 유보청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다음에 찬반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은 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의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 지지자는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이런 사안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죠. 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좀 더 많아요. 물론 반대도 한 40% 가까이 나왔지만 그건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그냥 찬성하는 그렇게 봅니다. 네. 거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모든 연령이라든지 이념 성향,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반대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좀 잘 모르고 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반대한다는 분과 예. 분들과 그런 부분들 최저임금이 이런 식이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오르지 않는 거잖아라고 생각해서 더 올려야 한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반대는 그래서 구분이 좀 필요한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합니까? 올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산정하는 거. 물론 다른 문제인데 효과는 올리냐 그렇죠. 충분히 올리냐 아니면 충분히 올리지 못하느냐. 한번 좀 설계를 좀 제가 고민해 볼게요. 네, 그게 나와야. 네. 근데 어느 정도 진짜. 전체적인 물론 이제 그 잘 모르고 응답을 한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응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건 좀 칭찬하는 그 매체가 진보 보수 진영 모두 하나도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체가 뭔지 저희가 한번 소개하는 시간 따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아니죠. 시사인은 벌써 인사했죠. 리얼미터 권순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거래, 판결로 거래하려고 하였다. 이 사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KTX 승무원 판결 오늘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김승아 철도노조 KTX 열차 승무 지부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TX 비정규직 해고 이거 진짜 오래된 뉴스거든요. 네, 정말 오래됐죠. 2006년 저희가 해고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철도 뭐라고 합니까? 요새 코레일이라고 합니까? 예. 코레일 철도공사? 예. 코레일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한번 쿠션을 뒀잖아요. 네. 그 쿠션을 둔 회사가 홍익회입니다. 그 기차 타면 먹을 그렇죠. 거 파는 거.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니, 코레일 일을 하면서 왜, 거기서 음식 파는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해고를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처음에는 그 철도청이기 때문에 공무원 티오가 없다. 그런데 2005년에 철도공사 전환이 됐거든요. 내년이 되면 철도공사 공기업이 되니까 그때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듣고 갔어요. 처음부터? 네. 근데 그냥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죠. 그렇죠. 저희가 중공무원 대우 정년 보장 이것에 굉장한 메리트를 느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언제 그랬냐는 듯 계약서에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선발할 때는 그렇게 약속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공사 전환 직전에는 불안하셨겠네요. 그죠?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철도청이 나라가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라가 나한테 사기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사기. 예. 네. 근데 고용 형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 고용 형태를 근거로 해서 그때 대량 해고가 됐죠. 실제 네. 공사 전환하고 나서. 공사 전환하고 나서 대량 해고가 아니라 그냥 회사 이름만 바꿨어요. 홍익회가 철도 유통으로. 네. 제 말은 네. 이제 철도청이 코레일이라고 이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었었는데 구두로. 네. 선발할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 않았냐 이거죠. 그때 저희가 해고당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똑같은 자회사 소속인데 그 같은 자회사 소속으로 그냥 계속 계약 연장만 하고 있다가 저희가 파업을 2006년 3월 1일 하고 나서 저희가 해고당한 거죠. 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냐라고 파업을 하자. 그때 대량 해고를 몇 명이나 했나요? 280명
전체가 몇 명이었죠? 전체가 350명 정도 됐었는데. 350명 중에 280명을 해고했어요? 네. 그때 철도공사가 저희한테 요구한 게 그 철도유통이라고 이름이 바뀐 홍익회에서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죠? 왜 이적을? 그게 홍익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고 반발이 되니까 이 홍익회가 경영을 못한다. 그래서 홍익회에서 승무사업권을 뺏어서 그 감사원에서 매각청산 대상으로 지정된 부실 자회사 또 다른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관광회사에다가 승무사업권을 일괄 지급을 해버리면서 승무원을 그냥 그쪽으로 사업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이쪽으로 이적해라. 라고 저희한테 요구했고 저희는 그걸 거부했죠. 저희는 직접 고용해야지 다른 자회사로 이적을 원한 게 아니다. 그것도 그 자회사가 청산 대상인 자회사.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없어져서 자연히 없어지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뭐 계약 해지나 뭐 사업권이 없어졌으니 무조건 그리고 더 이제 이상 할 수 없다. 그 옮기라 하는 회사도 청산 대상이었다고 하니. 그렇죠. 회사가 망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그렇죠.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늬만 정규직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법적 투쟁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에 소송을 건 거는 2008년이에요. 2008년. 그 전까지는 소송으로 가면 언제 이게 해결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승무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계속 협상하고 투쟁하고 이런 일을 한 3년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너무 저희도 지치고 많이 힘들어서 법원에 소송으로 가자라고 해서 2008년에 결단을 하고 결과를 2010년, 11년 그리고 15년에 받았죠. 그래서 1심, 2심은 이겼잖아요. 그죠? 네, 법원이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일 자체는 당연히 철도청 코레일의 일인데 소송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부당해고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철도청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것이 맞다라고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철도공사가 들이미는 그 이론이 승무원은 안전을 담당하지 않고 서비스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주위탁이 가능한 업무다라는 서비스만. 거예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근데 안전사고는 일회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무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그래서 승무원 업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자주 발생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죠. 안전사고가 매일 발생해야 되는데 아주 드문드문 일어나니까. 대법원은 그렇게 논리로. 네, 1심, 2심은 아니 당연히 하는 업무 전체가 철도청에서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하고 고용했고 그런 논리겠죠. 고용했고 하는 일도 당연히 철도청의 일이지 홍익회에 물건 파는 일이 아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파업을 했던 이유가 자회사로 못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안전 문제에 있습니다. 자회사로 있는 한 안전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불법 파견이다라는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자회사에서 야, 저 철도청, 철도공사 사람들은 같은 회사 사람도 아니야. 인사도 하지 말고 소통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점점 안전 교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네는 안전 담당이 아니니까. 안전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네. 지금도 그래서 사고가 나면 승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안내방송입니다. 그 기차를 타는 분들은 다 KTX 승무원들을 한 묶음으로 보지. 이 사람은 서비스만 하고 이 사람은 안전을 따로 담당하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업무도 구분돼 있지 않고 1,000명 타는 승객이 1,000명이 타는데 그중에 안전 담당은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 1명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굉장히 18량인데 그게 거의 400m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무도 없는 그 KTX에서 1호차부터 18호차까지 정말 빠른 걸음으로 최대한 빨리 가봤어요. 한 5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열차 팀장이 닿지 않는 나머지 분들한테는 안전이 셀프인 거죠. 사실 얼마 전에 김부겸 장관께서 난동 부리는 진상 승객을 제압했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한테도 안전은 셀프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심, 2심은 당연히
열차 승무원들은 철도청이 고용되는 게 맞고 그렇게 약속도 했고 그러니 약속을 지켜라 해서 임금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밀린 임금도 다 받고. 그러니까 다 끝났구나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1심, 2심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진짜.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보통 1심, 2심에서 적용된 법리가 잘못된 게 있는지 그 정도만 심의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적용된 모든 증거 능력도 부정해버리고 오로지 서류상, 계약서상의 철도 유통 자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자회사 소속이다. 그리고 자회사에서 유니폼도 지급하고 가방도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자회사 소속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진술이라든가 혹은 뭐 증언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약속했어요. 들은 사람도 많고 다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네. 오, 나쁜 사람들이네. 그때 그렇게 뒤집어져서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보도가 그때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민변에서 꼽은 최악의 판결로 나왔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법률가들은 얘기를 했으나 근데 KTX 그 비정규직 사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점처럼 존재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 그렇죠. 뭐 근데 KTX는 여전히 잘 다니고 승무원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잘 뭐 해결돼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니 뭐 대법원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판결을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법률가도 민변에 계신 분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 최악의 판결 그러면서 막 길길이 날뛰었으나 사회적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 밀렸죠. 근데 이번에 다시 그 판결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판결 났다라고 의심되는 문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셨다면서요? 네. 만나서 뭘 요구하셨어요? 이거 진상을 파악해달라? 그렇죠. 앞으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아직 문건이 전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건의 공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 그리고. 뭐랍니까? 이게 그분이 대법원장 비서실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식적인 어떤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는 본인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대법원장님께 전달하겠다라는 얘기만 반복하셨습니다. 전달이요? 네. 전달할 사람은 많은데. 어쨌든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죠. 어쨌든 그분이 대법원장에 전달하겠다. 요구사항을 그럼 딱 정리해서 사실은 이거 재심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절차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법원이 낼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뭐가 있나요? 재심 아닌가? 재심을 이제 저희가 요청하는 것보다 스스로 재심을 해라.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재심이라는 거 절차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이미 13년째 싸우고 있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이런 제도 말고 지금 당장 저희는 해결해달라. 1심, 2심 판결대로 지금 뭐든지. 근데 법적 절차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전례가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이것 또한. 그 심정은 이해가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는 보는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긴 해요.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건 재심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절차적으로 보자면 권한 내에 있는 건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그쪽 사정이고 이거는 13년의 세월을 쌓아온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밀린 받았던 임금을 다 토해내야 했죠. 그분들이 또. 네.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또 자살하기도 하고, 이 판결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재심 자체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본인들 스스로 사법부의 이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사법부 스스로는 신뢰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외부에서 회복시켜줘야 되나요?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검찰 수사로 해서 거기 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KTX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처음 발생시켰던 철도공사
취업 사기로 시작한 철도공사 그리고 취업 사기죠. 네, 그리고 정부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현 정부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벗어난 건 아니니까. 이전에 저지른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들게요. 예, 김승아.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주에 정치 12단으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실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아니죠. 의원님이신데 제가 항상 입에 대표가 붙어가지고. 한 번 대표는 영원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대표 될 거예요.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다시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좀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언론들이 김영철 부위원장, 통전부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만나는 게 자꾸 중요한 마지막 남아있는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하던데 정세현 전 장관은 월요일 날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가기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인 내용들은 다 끝났다는 얘기다. 간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12단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가는 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서 이틀을 기다렸죠. 무슨 항공편 때문에 기다렸다 어쨌다 하는데 그것은 판문점, 싱가포르, 성김과 최선희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누굽니까? 김창선, 헤이긴.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실무 조정을 보고를 받고 확실하게 끝나니까 폼페이오하고 도장 찍으러 간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2단과 정세현 장관 두 분만 거기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에 갔다는 것은 협상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경험자들이나 최소한 외교관 출신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알죠. 12단만 아는 게 아니라 김어준 공장장 정도는 모르지만은 그 아는 수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합의가 되니까. 합의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갔죠. 간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보세요. 폼페이오 장관이 2차례에 걸쳐서 평양을 방문했지만은 갈 때마다 합의돼 가지고 와서 좋은 뉴스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이 갔다는 것도 역시 좋은 소식을 다 들고 손에 쥐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6.12 싱가포르 회담의 폼페이오 김정은 두 분이 테이블에 앉으면은 그것은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가 어떤 분들이 합의해내느냐. 폼페이오, 김영철, 서훈. 이분들이 합의돼서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합의가 안 됐으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왜 앞으로도 진전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김영철 부장도 그러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합의해서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이 앞으로 실천이 안 되면 책임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누가 책임지고 나갈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수준이 공장장 정도. 미안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과 똑같은 해석을 하시는군요. 정세현 장관은 가기 전인데 곧 갈 것 같고 간다면 끝난 것이다.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역시 정세현 장관은 잘 아시니까. 이거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죠. 또 우리 식구 아니에요. 우리 식구. 대표님도 딱 보시고 이제 끝났구나 얘기가. 그렇죠. 해석을 딱. 저는 사실 정상회담을.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 가서 미국으로 출발을 안 하길래 이게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아직도 미세한 부분 조정이 안 끝났구나. 그러니까요. 이걸 조마조마했지. 딱 간다고 그래서 또 출발을 했다고 해서 만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발할 때 이미 이거 이제 12일 날 열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신 거죠. 예. 네. 그러면 뉴욕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에 갔다가 그럼 워싱턴에 갈지도 모른다. 그 말은 안 갈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께서 네. 반드시 김영철 부장을 만나야 된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네. 또 제가 가서 심부름을 했는데요. 그때 그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올브라이트 예. 장관이 평양을 가기 전에 예. 조명록 차수가 예. 워싱턴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날 때 군인 정장을 하고 가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답방으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예, 예. 이번에도 예. 이번엔 거꾸로 했죠. 그렇죠. 폼페이어 CIA 국장이 예. 폼페이어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이제 김영철 부장이 가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뉴욕에서 예. 자기 북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 예. 대사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폼페이어 장관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정리한 것들. 정리한 것을. 이게 맞지 하고. 예. 예. 재확인되면은 혹시라도 일부 언론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진행하다 보면은 제 경험도 그래요. 꼭 그 사람들은 보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첫 만났을 때도 자기들 대사관에서는 비화, 이제 비밀 문건으로 해서 보고를 하니까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뉴욕에서는 유엔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마지막 조율이 있을까 봐 그렇죠. 한번 만나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됐다 예. 하면은 비로소 이제 형식적으로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뵙고 올 것이다. 이것이 외교의 상호주의고 같은 대접이지.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대상이니까 워싱턴까지 김영철 부장을 부르기는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외교 관례에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하고 상관없이 막 하시는 분이라 그렇지만 하실 거예요. 또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장 만났다고 세계적 뉴스가 날아가잖아요. 지금 하겠죠. 보세요. 모든 세계 이목이 남, 북, 미, 일, 중, 러 여기에 막 전부 얽혀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로도 일본까지 포함해서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아베 총리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베는 죽을 지경이죠. 왜 저는 그렇게 보냐 하니까는 제가 자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높은 단계의 동결까지 갈 것이다 하는데 사실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북한의 IC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폐기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상징적으로 ICBM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ICBM하고 관계없거든요. 미사일하고 관계있다. 중거리 미사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달아서 미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간다. 또 뭐 외상회담 만나자. 소위 북일 외상회담 하자. 또 싱가포르도 사람 보냈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보내죠. 그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까지 오리알이 된 적이 있나 싶어요. 네. 완전히 오리알이 됐습니다. 좀
얄미운 짓을 했으면은 한 번은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당하는. 최초로 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글쎄요. 뭐 역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아베 수상은 늘 숟가락 놓아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일본은. 숟가락 얹어서. 맞습니다. 예. 그 한국 전쟁으로 부자 많이 됐죠. 예. 그렇죠. 예. 일본은 그렇게 부인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해커 박사. 아 미국의 예. 그 핵 그 가장 최고 전문가라는 그렇죠. 핵 전문. 예. 또 북한을 6번인가 가서 확인하고 오고 그랬잖아요. 예, 고농축 우라늄 뭐 이런 거 다 보고. 최근에 인터뷰했죠. 해커 박사. 예. 예. 거기 해커 박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 미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는 언론은 최우선을 미국 국익에 둡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국익에 두는데 해커 박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예. 완전 비핵화를 하는 데는 15년 정도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걸릴 것이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저 소리가 뭔가 했을 때 저는 역시 CBID 예. 당장 선핵 폐기 이것은 불가능하고 단계적 동시적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뭐냐 뭐 그런 합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핵을 비핵화하는데 예. 2020년까지 하겠다 한 것을 좀 뒷받침해 주면서 예.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의 길로 가도록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이나 미국 시민들이 왜 당장 핵 폐기 안 하느냐 예. 이러한 여론을 좀 기술적으로 대변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외교 관례나 그동안의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무시해서 가능한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거 다들 사실 6월 12일도 백악관 내에서는 그때까지 준비하기 어려울 거다는 얘기가 스텝 사이에서는 있었나 본데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안 따지니까 확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6월 12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살아있는 최고의 외교 대부 키신저 박사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요즘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이 아니죠. 안 해. 그러니까요. 하고 던져버렸다가 또 김정은이 끌고 들어오니까는 해. 네. 그리고 12일 날 다 준비해.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때려보니까는 그 호텔 이런 것들을 전부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12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해커 박사가 15년 걸린다고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2년 내에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지금 그 타겟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2년 내에 할 수 있는 맥시멈을 가지고 이 정도면 사실상의 CBID가 맞다라고 선언을 하겠죠. 예. 해커 박사가 전문가로 기술적으로 따진 거하고는 다르게. 예. 그 선이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글쎄 IAEA에서 핵 사찰을 한다 하더라도 예. 굉장한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예. 그리고 그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것은 뭐 진짜 한 덩어리 땅속에다 예. 묻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 맞는 게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예. 그건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과 미국이 예. 두 차례 정도 했을 때 우리는 에너지 지원을 했지만은 물론 뭐 여기서 시비는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깼다, 북한이 먼저 깼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김정일 위원장은 도움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면서 몰래 쌍주머니를 찾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2년 내로 최소한 북한에서 ICBM, SLBM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기시키면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접어드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고농축고라는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건 다 폐기하는. 그렇죠. 폐기 대상이 될 것이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제1 목표예요. 탄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탄도. 뭐 20여 개 정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20여 개인지 10개인지 50개인지 뭐 알 수가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핵탄두 같은 것도 일부 ICBM, SLBM 그런 거 이렇게 일부를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성의껏 이번 풍계리 갱도 폭파하듯 할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금 누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죠. 탄도 조그맣거든요. 그리고 감춰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 뒤지로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다 그러니까 2년 있다가 핵을 다 제거했고 탄도도 다 이제 폐기했다라고 선언한 다음부터는 설사 5개가 남아있던 1개가 남아있던 간에 쓸 수도 없는 일이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그렇죠. 쓸 수 없고 그 소위 위협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핵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핵을 쏘는 상황은 지구 멸망의 날이니까요. 그건 뭐 핵 보유국이 지금까지 핵을 사용한 것은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또 거기 정도 가면은 경제 제재나 경제 교류나 북미 간의 외교 관계,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도 변하는 겁니다. 자꾸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CBID 이걸 요구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체제 보장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CBIG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개런티를 쓰는데. 폼페이오가 그런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의 과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공을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월남을 오늘의 베트남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 해준. 지금 중국을 우리가 체제 변경시켰습니까? 베트남을 체제 변경시켰습니까? 그 체제에서 수교를 하고 경제 발전이 지금 이룩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간에 연락사무소를 초기부터 두자. 사실 대사관급으로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처음에 연락사무소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수교 직전의 상황, 연락사무소 이걸 나중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두자. 이런 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핵화의 길은 모라토리움, 동결, CBID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예 이번 싱가포르에서 높은 단계의 동결, 즉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혹은 대표부까지 승격해가지고 두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한 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는 갈 것 같은. 거의 중간 단계 수교 아닙니까? 그 그렇죠. 우리가 중공에도 미국이 대표부 뒀고 우리도 한일 수교할 때 먼저 대표부 뒀어요. 대표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수교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평양에 미국 사무소가 있고 대표부가 있고 워싱턴에 대표부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서로 전쟁은 못한다는 그렇죠. 보장이거든요. 그리고 늘 만나서 조정할 수 있고 그 라인이. 정식 수교까지는 뭐 평화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겠지만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어려운 평화회담이라든가 혹은 미국 내에서 조약 통과라든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부는 빨리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공하고 했을 때 대표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대사라고 불러요. 제가 거기 가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어떻게 될지 알죠? 평양 대사요? 그 다음에 뭐 될지 알아요? 이런 때 자꾸 얘기를 해놔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 들으시면은
그래도 대표부가 됐건 뭐건 박지원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평양대사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평양대사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내가 정치하는 이유가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지금 통일 어렵습니다. 몇십 년 갑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을 없애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한반도가 되면은 몇십 년 내로 통일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공직을 평양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네. 그게 제 꿈이었고 제가 정치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네.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때문에. 그게 목표였고 예. 지금도 여전히 목표시고 그게 가능한 정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흥분한 상태로 계속. 아니요. 그런데 지금 경쟁자가 예. 김어준 공장장이 나타나서 제가 불안하기도 저는 합니다. 저는 평양대사 목표는 아닙니다. 인터뷰가 목표입니다. 인터뷰 목표인데 평양대사.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못 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와야 되고 이번 6.12에서 저는 그게 합의되면은 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대변동이 일어난다. 6월 12일 날 만난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이니까. 그렇죠. 네. 만난다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거기서 뭐 단판 잡고 얘기하는데 단판 다 끝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합의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남은 변수가 있습니까? 남은 변수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2일까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자꾸 얘기지만 우리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마지막 날까지 그러셨죠. 우리가 발표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 고충이 있었는가. 오죽하면 마지막 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다 극복해서 했는데 이건 우리 민족끼리도 만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철천지 원수인 미국과 북한이 이 전쟁 단계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사변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은 100% 잘 되고 있다. 12일 남았습니다. 12일. 근데 출발하려면은 미리 출발해야 되니까 11일 남았네요. 비행기 타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비행기 탈 때까지 불안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회담 장소가 어디인가는 지금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 샹그릴라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제 꿈에 그렇게 나타나요. 다들 샹그릴라로 추정하고 있던데 샹그릴라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호텔이 아니라 대통령궁이나 이런 데 아닙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아는 거 있을 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 걸겠습니다. 샹그릴라가 아닌데 걸겠다. 샹그릴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몰라도 대표님이 하니까 아닌가 보네요. 뭐 12달에서 몇 급으로 하강하더라도 제 꿈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혹시 아예 호텔이 아닙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궁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대통령궁. 근데 대통령궁을 그러면 대통령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마지막에 지방선거 이제 개막이니까 오늘 하필이면. 오늘 저도 이 방송 끝나면은 목포로 내려갑니다. 목포로.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물 건너 갔나요? 단일화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포스타도 같은 뭐 서울을 확 바꾸자? 이런 걸로 통일됐는데. 단일화 다 끝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마지막 순간에 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얘기가 물밑에 돼 있을 거라고 아니요, 보십니까? 저는 이 보수층이 압력을 할 겁니다. 압력을 하건 단일화가 되든 이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이 오버. 게임이 오버. 그래도 그러면 둘 중에 누구로 단일화 된다고 전망하십니까? 두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돼야죠. 근데 지지율이라는 게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기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돼도 똑같으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얘기는 끝났다. 나보고 자꾸 관두라는 얘기만 하지 협상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선언했거든요. 그거야 안철수 후보를 아직도 모르는 소리죠. 안철수 후보는
질 것 같으면 양보하고 또 지더라도 이번은 진짜 여기에서 서울시장에서 의미 있는 2번 확보를 안 하면 미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내적인 요건보다는 외적인 요건으로 아마 보수층에서 상당히 단일화 길로 가도록 할 것이다. 이미 대전에서는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지역하고는 상징성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하긴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예. 해도 의미가 없다. 그건 이제 예측인데. 예측이 아니라 이건 정확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실로 나타났어요. 근데 누구로 단일화 할지는 마음속으로는 꿈에 안 나타났나요, 이거는? 그건 나타났는데 얘기하면 안 좋고. 나타났는데. 꿈 얘기하시고 이렇게 빼실 때는 뭔가 정보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던데. 하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여쭤봤어야 하는데 못 여쭤본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출마한다고 했다가 저희 방송 나와서 출마한다고 했다가 2시간 후에 출마 안 한다고 바꿨어요. 금요일 날 지난. 그거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뒤집은 거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 공장장하고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네. 한번 날렸더니 그 말 가지고 그냥. 똥볼 사건이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얘기하고. 그런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는 건 또 한 번에. 아니, 손학규 대표하고 저하고 참 각별한 관계인데 네. 너무나 아쉬워요. 그분이 늘. 마지막 순간에 뭐 잘못 선택하셨다고. 지금도 지방선거 후에 자기 중심의 정계 개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누가 따라갈 사람 있어요? 아니, 진짜 아까운 분인데 왜 저렇게 판단 미스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판단 미스를 한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네. 근데 제가 잘 나가다가 네. 마지막 가서는 꼭 이상한 선택을 한다고.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에 왜 2시간 있다가 뒤집었냐 이게 궁금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워낙 친하다고 하시니 제가 좀. 뭐 지식인으로서 네. 그렇게 아웅다웅 할 필요 있겠느냐. 또 마음도 약한 분이에요. 아웅다웅 이미 충분히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제가 얘기하면요. 네. 이제 우리 손 대표하고 저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마세요. 그러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을 얘기를 해야지. 잘 나가는 사람 뭐 박원순 시장이요? 박원순 시장이야 뭐 잘 나가고. 그러니까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대표님이 언급 안 하셔도 혼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분도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을 언급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김영환 바미당 경기도지사 후보 뭐 전부 다 나서서 막 얘기하던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전부 이미 나왔던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거 나온 거 아니야. 옛날 거 아니야.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이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러면 사안은 앞으로 10일 동안 뭐가 남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여기 민주당 측은 호재만 남아있죠. 만약에 9.12 회담이 6.12. 죄송합니다. 6.12 회담이 완전하게 성공돼서 그냥 뉴스를 덮어버리면은 길이 없고. 그래서 드루킹은요? 드루킹은 이제 특검 임명 과정에서 수사 선거 끝나고 들어가니까요. 네,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김경수 후보한테 더 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대구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좀 약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있긴 한데 대구 경북에서. 네, 대구 경북. 그래도 뒤집어지진 않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한국당이 최소한 대구 경북 이건 광역단체장은 승리하지만은 기초단체장이나 몇 군데는 광역 의원들은 의미 있는 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문대림 후보가 좀 앞서가다가 지금은 원희룡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제주도 원희룡 후보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망하시고. 네, 제가 제주 한번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예. 네. 선거를 또 기가 막히게 맞추시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문제는 우리 평민당입니다. 제 입장에서 예. 남우당 걱정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예.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민주당이 최저임금 관계로 예, 50% 이하로 예. 떨어졌고. 이하까지는 아니지만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예, 50% 근처까지. 떨어졌고 드디어 예. 우리 평민당, 평화당이 예. 3.2%로 예. 창조계 발전을 했더라고요. 네, 1%대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민주당이 노리는 지금 최고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없어요. 아니, 우리 호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네. 전라북도 지사도 아주 지금 선전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꼭 TK에서 민주당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기초의원들의 의미 있는 진출을 하듯이 우리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뭐 우리 목포만 하더라도 세 번의 언론사 여론조사에 보면은 우리 당 후보가 8에서 10% 앞서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뭐 13일 남았는데 좀 태풍이 부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전국 투어를 하지 않고 네. 우리 목포 거기에서 겁니까? 네. 네. 목포만 지키자. 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거기 오면은 앞으로 재미없다고 좀 방송 듣고 오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